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쉬운 진단,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해성 DS 네. 58,200원에 50%요. 아, 58,200원에 50%요? 네. 아, 58,200원이면은, 요게 얼마 전에 9월 달부터 쭉 떨어지기 바로 이전에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그때 사실 뭐 해성 DS가 그 전에 뭐 74,700원까지 이렇게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 네. 많이 떨어졌네라는 생각이셨을 텐데, 그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4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예, 혹시 한 번에 50% 사신 거예요? 네. 방송 보고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예. 50% 돼가고 조금 오르면 나오려고 했는데 사자마자 물렸어요. 그 타이밍을 바로 또 놓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성 DS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반도체가 뭐 내년에도 안 좋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회복이 언제쯤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반응권을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나 그게 예.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성 DS 지금부터는 어떤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용력님, 해성 DS입니다. 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 비중이 50%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해성 DSC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해서요. 네. 뭐 기판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키지 기판 회사들인데, 기판 회사들 크게 보면 이제 삼성역, LG노텍, 네. 대형사로 따지면, 그다음에 이제 심텍, 대덕전자, 그다음에 해성 DSC, 그다음에 이슈페타시스, MLB 좀 있죠. 저도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기판 쪽에 계속 좀 많이 제가 강조를 했었죠. 실제 주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심텍도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제가 연초 아카데미에서 제가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방송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4, 5만 원대까지 제가 추천했을 겁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안 뒀던 주식인데 지금도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해성 DSC라든가 보면 정말 안타깝죠. 실적으로 따지면 실적은 다 좋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 건데 다만이 못 간 이유 자체가 지금 실적이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파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좋아졌으니까 실적이 이제 고점 찍고 하향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해성 DSC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성 DSC는 이제 그 기판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리드 프레임 쪽과 관련된 쪽과 그다음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서브스트레이트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주식이 해성 DSC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난이 약간 좀 완화가 좀 되고 있다 하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묶여서 이 종목도 이제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도 지금 2분기 때 지금 대규모 적자거든요. 예상치로 따지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도 아마 1분기 때 한 6천억 정도, 2분기 때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3분기 때 적자가 3천억 정도 줄어들면서 연간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는 1조에서 1.5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해성 DSC는 어떠냐 이거죠. 해성 DSC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무려 2천억이 나거든요. 올해 2천억이. 이 중소형 회사가 2천억이 나고, 회사가 최근에 뭐 실적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도 발표됐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약간 상회했어요. 574억 났으니까 분기 단위로 최대적입니다. 네. 2분기 때 541억이 최대였는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최대적이 나왔고 물론 이제 4분기 때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530억, 그다음에 내년도 1분기 때는 400억대로 줄어들면서 올해 영업이익 무기적으로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1,900억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1,900억, 시장 전망치로 따지면 2024년도는 2천억이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연간 단위 2천억 정도를 3년 정도 버는데 시가총액이 딱 6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6천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6천억.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본전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가 쌉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급속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회사 실적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 산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라 해성 DSC를 사고 싶어요, 전개적으로. 예. 좋아지면 이들 정도 때 더 좋아지고 예산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0% 넘습니다. 와, 영업 많이 남기네요. 삼성전자는 내년도 실적이 변화의 PER 16배예요. SK 하이닉스는 25배입니다. 내년도에 적자고 2025년도에. 근데 내년도 해성 DS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 한다 하더라도 PR 6배, 7배 정도밖에 안 돼. 부채도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라 그래서 올라간다, 반도체 올라간다 한다면 이들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많잖아요. 50%고 더 이상 또 물타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고, 뭐 사무직도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바닥은 저는 쳤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은, 저는 PR 6배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6만 원 이상은 봐야 되는데, 증권사들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적 하향에도 전망치 피크아웃 이슈에도 불구하고 6만 원 이상을 다 제시해 놓고 있는 쪽이거든요. 6만 원 목표는 내년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정도 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목표 자체는 우리 시청에 5만 8천 원에 사셨지 않습니까? 5만 8천 원이면 이 가격대에 사셨네요. 이 가격대에 사셨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내년도 상반기 때 좀 간다고 봐요. 아마 이게 실적 움직임이 전개될 때 이들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좀 되는 거니까 심택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 일단 올해 연말 목표는, 올해 목표는 아마 4만 8천 원도가 6천 원, 8천 원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많으니까 혹시 또, 향후 업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4만 6천 원에서 8천 원도 올라가면 한 20% 정도 좀 줄이시고요. 예. 20% 줄이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또 현재 가격대 3만 9천 원이라든가 뭐 8천 원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한 20% 정도, 반 정도, 20에서 25% 정도는 4만 7, 8천 원 정도에서 매도 목표를 잡으시고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 한 3월달, 4월달 정도 간다 한다면 충분히 5만 8천 원, 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부채도 없는 회사고 네. 연간 뭐 1,500, 2,000억 정도 버는 회사니까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해성DS 이 종목 자체는 괜찮아요. 사실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을 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비중이 근데 좀 많기 때문에 한 4만 7천 원, 8천 원 정도 됐을 때는 한 20% 정도, 25%나 이 정도 줄여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 쭉 보유하시면 매수하신 가격 아니면 6만 원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해성DS. 확실히 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전화 종목 진단 받으시고 많이 그 고민 해결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목소리 들어봤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인데요. 오로라님의 CJ ENM 살펴드리겠습니다. CJ ENM이 주가가 천만이 내려왔는데 1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 보면요. 이 7만 6,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7만 1,6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이 주가가요.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저점보다 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까 싶긴 한데 손해를 줄일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참 이거 정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CJ ENM 이 코로나 저점보다 낮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종목 선택에 잘못되셨죠. CJ 그룹주 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주사가 CJ가 있죠. CJ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올해도 성장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도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그럼 CJ 그룹 내 자회사를 보게 되면 CJ 프레시웨이, 뭐 CJ 푸드, 그다음 CJ 제일제당, CJ CGV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CJ ENM. 또 CJ ENM은 종속회사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셨을 때 지금 원자재 대란이라든지 식료품 가격들이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J 제일제당 쪽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차라리 CJ 그룹 쪽에서 하실 거였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코로나 국면에서 혜택을 받던 CJ ENM을 하셨었어요. 네. 여기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아졌고 영상 콘텐츠가 많이 부각됐을 때 주가가 갔지 않습니까? 뭐 TV온이라든지 엠넷이라든지 다 CJ ENM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과연 좋아지겠느냐? 안 좋아지죠. 작년에 코로나 때 보게 되면 2,700억 찍었거든요. 재작년에 2,900억. 네. 올해 1,700억입니다.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영업이익이 3분의 1이 아닌 3분의 거의 5분의 2 정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는 CJ ENM도 원래 주가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컨텐츠 산업이 영화관, 브라운관에서 보는 걸로
멈추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내년도가 돼야지만 정상화를 좀 찾을 것 같고요. 우리 신하님 여기서 지금 공략을 하셨거든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기관 행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내려가더니 두 번째 기관 행보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여길 보고 사셨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 CJ ENM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만약에 가버린다. 그러면 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근데 CJ ENM이 가장 올랐던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역시나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상 콘텐츠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 모멘텀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 직전까지 다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 좋았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좀 시장이 이관되어지면 주가는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보유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93,000원까지는 리바운드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이 10만 원에 거의 10만 1,000원이니까 10만 원이라 치고 지금 탈출 전략을 세워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탈출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게, 자, 지금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일은 없다. 주가가 모멘텀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CJ ENM 밸류에이션이 결코 싼 편은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탈출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10%만 비중 보유를 좀 하시고 주가가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93,000원까지 반등을 하면 마이너스 7%거든요. 네. 그 정도는 우리 시청자님이 감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유 비중만 가져가되 리바운드 93,000원까지 반등 시에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을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선정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죠. CJ ENM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그동안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때 저점보다도 이탈해서 더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반등했을 때 매수가까지 가긴 쉽진 않아 보여요. 모멘텀도 어렵고요. 실적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만 1,000원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9만 3,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오로라님의 CJ ENM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종목 진단 계속 또 올라오고 있네요. 레드님,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입니다. 1,850원 10%에 수익 볼 수 있을지 여쭤보실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위에 도두리님, DY 파워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채팅창뿐만이 아닙니다. 전화로도 종목 진단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325-8200으로 꼭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단타 수익률이 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일단은 루트로닉 갖고 계시는데 루트로닉 매수 가격이요 19,800원입니다. 비중은 16%. 그런데 오늘 딱 보시다시피 종가가 19,65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지금 종가가 별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거의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루트로닉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가 참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다가 오늘장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루트로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루트로닉 요 종목은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PB 미용기기점이지 않습니까? 예, 예. 루트로닉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좋습니다. 네.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루트로닉을 비롯해가지고 오늘 보면 이제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이 종목도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 보시면 급등했잖아요. 오늘 거의 8%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도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텍이라는 회사도 엊그제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일찍 루트로닉은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회사가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회사가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아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게, 레이저 의료기기 회사들도 본래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이 안 됐던 것 자체가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저가형 피부 미용과 관련된 약간 레이저 치료용 쪽에 부과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매출 처도 다변화가 좀 되면서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보면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매출액 1,100원에 영업 60억밖에 안 냈는데 작년도에 회사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피부 미용기기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가겠습니까? 그렇죠. 마스크 안 가죠. 쓰고 다니는데요. 안 가죠.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국면 때 회사가 매출액 70%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매출액이 62억인데 영업이 62억인데 작년도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데 298억. 예. 올해도 예상 518억인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요. 왜냐하면 분기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식을 좀 보셔야 좀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 이제 시장 전략을 얘기할 때 의료기기 업종을 이제 관심 업종으로 좀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루트로닉을 비롯해가지고 앞서 이제 클래시도 올랐지만은 바텍 같은 시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주가 좀 못 올랐거든요. 그들 정도도 지금 코로나 국면 쪽에서 차량 최대책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루트로닉 따위 실적 발표가 좀 안 됐는데 상당히 좋게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클래시스라든가 먼저 발표된 정보들이 실적 좋게 나와서 이제 루트로닉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그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실제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앞서 이제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클래시스는 원래 2분기 때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 시장에서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루트로닉도 같은 피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회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현재 가격대가 주당 EPS가 1,700원대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오늘 주가 오른 거 감안하면 PER 기준에서 1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회사 매출을 보시다시피 20% 30%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PER 기준에서 시장이 지금 약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4배, 15배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연초에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가다가 그렇죠. 시장이 약세되면서 밀렸는데 다른 종목이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충분히 이 종목은 실적 장세,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대형주 중에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탄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때 이런 데 실적 좋은 종목들이 좀 차별적으로 그래도 앞서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약간 손실 구간인데 추가적인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본다더라면 일단 그래서 2,400원대가 적정한 PER 수준에 감안한 그런 가격이고요. 또 기술적으로 지금 올해 6월 달에 고점이 나왔던 가격대가 24,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16% 16%예요. 비중으로 갖고 약간 계시네요. 눌림목이 나오면 아마 18,800원이라든가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24,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게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실적이 정말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거의 3만 원 코앞에서 좀 미끄러져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고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24,000원 부근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루트로닉 살펴드렸습니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LB요. HLB요? 네네. 네, 바이오라서 너무 좀 어려워서. 예.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네, 42,000원에 20%거든요. 예, 42,0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HLB입니다. 사실 참 요동 많이 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42,000원에 20%거든요. 목표 주가, 손절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성분이셨어요. 오늘 여성분으로 바뀌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HLB를 그렇게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후하게 보지 않습니다. 평가를.
총 3번의 매매를 했는데 저는 다 성공했거든요. 오. 수익률도 다 30% 넘었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는 저도 물렸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무상증자가 한번 살려주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될 놈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가 밝으신데 차트 모습 같이 보시죠, 시청자님. 네.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드리는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 때 사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를 기술적인 관점을 너무 가미시키시면 안 되시고요. 제약 바이오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회원들한테는 그 HLB의 3번째 매매가 끝나고 나서 향후 2년 동안 HLB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리보세라닙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리보세라닙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간암 병용 인상 시험할 때 생존 기간이 늘었다 그랬어요. 많은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이렇게 뭐 임상실험에 항암이 지금 점유율이 65%거든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항암 병용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과연 제품이 있느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닙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이야기할 때는 항서제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 쪽에서 리보세라닙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열티 부분도 다 수령하고 있어요. HLB 그룹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손 벌리고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진양곤 회장의 딱 예. 뚝심이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 본사는 이제 울산 지역에 있고 사무실은 선릉역에 있거든요. 예. 포스코 건설 옆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양곤 회장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리보사나림에 대한 로열티 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질환과 뭐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원래 HLB가 선박 구명장 회사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HLB 제약도 생겼고 HLB 생명공학도 생겼거든요. 원래 이 기업을 인수할 때도 이름이 메디포럼 제약인가 그랬었어요. 네. 여기를 인수합병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백도 상장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선박 구명정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 HLB로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세울 건 리보세라닙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멘텀이 면역 항암학회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있게 되면 면역 항암학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네. 11월 8일 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11월 8일 날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면역 항암학회 때 부각이 될 것이다.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챙기는 쪽으로 가자. 근데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쉬운 측면이죠. 면역학회 모멘텀을 타고 리보세나림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지사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된 것 같습니다. 11월 8일 날 딱 양봉 조금 올라가고 힘없이 그냥 5일선도 회복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20%시니까 조금 과감하게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하락폭은 31,000원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때 그 남성분은 주가가 32,000원인가 3,000원 정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보람 앵커가 그 앵커를 맡고 있었는데 36,000원 이탈 시에는 익절을 해서 좀 챙겨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가격이 와버렸어요. 그러네요. 35,900원.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가지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2,000원에서 빠졌으니까 지금 한 7% 정도 손절 구간이시니까 여기서 잘라내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AACI까지.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AACI라는 이제 미국의 암학회입니다.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큰 행사니까 네. HLB 그룹주 중에서 리보세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임상실험 발표보다는 요즘에 초록 공개라든지 뭔가 포스터 네. 이런 것만 나와도 주가가 좀 바람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투자 기간을 31,000원까지 열어두고 31,000원 정도에 도달했을 때 비중 10% 추가를 해서 끌고 가는 방안. 그러면 내년까지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니다. 나는 너무 투자 기간이 헤비한 것 같다. 도저히 거기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다. 이러면 반등 시에 이제 목표가를 조금 잡아서 손절을 줄이는 방법인데 반등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 월요일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가이던스 7.9나 7.8 네. 더 좋게 나온다면 내일 전체적인 지수 반등이 있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도 5일선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37,000원 정도나 38,000원 정도에서 자르고 나오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31,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 정도 비중 추가를 한 다음 내년에 암호화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두 가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HLB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경우도 하나 있겠지만 이건 아마 고려를 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고, 일단 이 종목 만약에 여기서 좀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단기간에 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37,000원 정도, 7,000원, 38,000원 요 정도까지 해서 그쯤에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하나 가능하겠고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 31,000원까지 내려갈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31,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고 그때는 좀 길게 가셔야 돼요. 내년까지 보시면서 주요 이벤트들, 학회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추후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종목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HLB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주전 운영위원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또 다들 궁금하신 CPI 발표가 방향을 결정할 건데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 없습니다. 그지 예전처럼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든가 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10월달 같은 9월달,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최종 금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거든요. 또 75pp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준의 최종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도 지금 5.25 정도까지 컨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PI가 높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12월 달에 75bp 금리 현상이 간다든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어차피 12월 달에는 속도적으로 50bp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도 금리가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5.25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CPI 지표가 예컨대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큰 시장에 충격은 없을 거다. 약간 만약에 이제 7% 정도 진입한다 한다면 시장 컨센 자체가 지금 8% 정도 전후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8.1, 전달이 8.2였는데 8.1, 일부에서 7.9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7%대만 진입하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호할 것 같다. 어제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가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는 불확실하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자체는 CPI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상당히 또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측면을 보호해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CPI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떠냐?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서 CPI가 약간 긍정적으로 나온다 한다면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상치가 조금 높으면 한 차례 약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연말까지는 그래서 제한적인 베어마켓 랠리 쪽에 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존한 장세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 자체가 환율 하락이거든요. 한 차익을 노리고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좋아서 실적 전망이 좋아서 산 건 아닙니다. 국내 주식 한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이제 환율이 급격히 또 올라가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속도 제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한 차익의 매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속도 조절을 할까?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물 가지고 약간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는 그런 환율 하락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는데 여기다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쇼커브링도 일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400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베어마켓이 진행되더라도 과거처럼 8월달처럼 2,560을 돌파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거든요. 예. 제한적인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지수도 제한적으로 소폭 올라가면서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중심으로 특히 이제 중소형종목들 시적 자체가 이번 주와 다음 주 14일까지 다 시적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시적 발표되면 또 미국 같은 경우도 CPI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인 나스닥 시장이 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종목들도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좀 되면서 종목 중심으로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과대 이제 대형주의 그쪽은 순환매를 노려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서 이제 의료기라 종목들이 다 실적주들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관련 쪽이 어떠냐? 일단 IT고요. 자동차 부품 쪽 실적 괜찮은 쪽이 피팅,
건설기계, 그 다음에 2차전지, 신재생, 앞서 얘기했던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바로 또 김민준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잡고 계세요? 저도 오늘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실제적으로 저는 CPI 이제 추세 방향성 결정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좀 썼거든요. 그 이유는 즉슨 이제 영향은 제한적인데 이제 좋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이던스가 이제 7.9 정도, 나쁘게 나오면 8.1 정도로 예상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좋게 나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밟았는데도 누적적 효과가 내일 발휘되지 않는다. 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8.3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폭락이고요. 근데 다른 한쪽으로 네. 아, 누적적 효과가 좀 발생되고 있구나. 7.9나 7.8 여기까지 나온다. 이러면 어느 쪽으로 추세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인즉슨 아까 박준현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10년물 국채를 보면 알거든요. 10년물 국채가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네. 어느 날은 20원 가까이 내린 날도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노렸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 12원이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예단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단지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 장사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과도낙폭에 따른 대형주들이 좀 힘을 썼어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받았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 실적을 열어보면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것도 신기한 건데 보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에 모멘텀이 붙어줘야 됩니다. 유동성 공급 장세에서는 실적이 안 좋아도 모멘텀만 있어서 갔다면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니까 실적은 당연히 받침이 돼야 되고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라든지 네옴시트라든지 이렇게 모멘텀이 딱 붙어줘야지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실적과 모멘텀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수 체크입니다. 예. 저도 스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역시나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여기는 뭐 골든 트라이앵글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태풍소 계속 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PCB까지 관심을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